SD 바이오 센서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손익분기점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92.2%, 영업이익은 109.8%가 감소했습니다.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분석 업체는 가끔 가다가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데서 이 샘플을 잡습니다. 아, 그 내용을 좀 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좀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1.25배속이나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루프트 회계에 대한 일반론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결정론적 사고방식에서 살았다고 한다면은 통계적 확률론적 그 사고방식으로 좀 생각을 좀 인식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결정론적 사고방식은 상세 일정 계획 같은 것이 나오게 되는데, 통계적 확률은 확정된 고객 주문을 완료 예정일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스루풋 회계 이런 사고방식을 계속해서 저는 소개를 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안티프레이즐의 바벨 전략이라는 게 이제 극단적 리스크 수용하고 극단적 리스크 회피가 이게 바벨 형태로서 동시에 존재하는 건데, 이걸 요즘에 이 정치적인 용어로 한다 그러면은 정치 경제적인 디커플링이 있는데, 요게 이제 말이 너무 세다 그래가지고 디리스킹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만은, 리스크를 회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왜 바벨이냐면 결국 그 중국이 그걸 이미 알아차려 가지고 말만 바꾼 거지, 디커플링하고 뭐가 틀리냐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극단적 리스크를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또 슬프적 사고방식이고, 그것은 동시에 극단적 리스크도 회피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가 회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싼 인건비를 찾아 개도국의 공장을 이전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코스트 패러다임에서 스루풋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미래 세계는 오늘 현재부터도 그 미래를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더 쉬운 세계로 가자. 코스트 세계는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나온 거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공장붐이 마침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2022년부터 급격히 공장 증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쇼링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신규 제조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장비, 전자제품, 운송 및 화학제품의 4개 부분을 식별한다 이렇게 돼 있고, 바이든 정부 들어서 3가지 법원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건데, 이것이 이제 IRA법, 그 다음에 칩스법, 바이오 산업 행정명령 등 이런 것이 영향을 받았는데, SD 바이오 센서는 이 바이오 산업의 행정명령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석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로 3조 볼 때 성과급 펑펑, 조금 어려워지니 3천억 유중 때린 이 회사. 그게 이제 SD 바이오 센서인데, 미 메리디언 인수금융 카프리오 유상 증자를 한다. 주가는 고점 대비 84% 넘게 빠졌다. 코로나 시절 임원 성과급 잔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SD 바이오 센서의 주가가 날개 없이 지금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는 거네요. 2022년 2월 4일 날에는 8만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1만 2,940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간 제목으로 인수합병 일삼다가 돈 모자라니 유상증자, 차라리 이게 제목이 낫겠다 싶습니다. 근데 일 삼았다가 맞는 얘기인지 우리가 이런 언론 뉴스를 보고서 그대로 우리는 고정관념화하는 것을 저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 기자라는 것도 한 사람의 개인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선 비지의 얼굴로서 나오는 거지만은 분석가 입장에서는 일삼 맞는지 안 일삼 맞는지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나갈 땐 성과급 잔치 벌이더니 이런 제목 중간 제목들을 이렇게 보면은 SD 바이오 센서를 매우 비판적으로 감성적으로 이렇게 그 공격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업계에 필요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채무 상환 목적으로 쓰이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삼바도 셀트도 미시장 KO 바이오 주요 무대되나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이재용 서정진 씨가 BRT라는 어떤 그 의학 모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참석을 했고 미 바이오 행정명령 이후 미국 내 거점 확보 중요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미국 등 주요 지역 사업소 공장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 미국 동부 쪽하고 서부 쪽에 이미 연구소 및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유상증자 규모를 보니까 3,104억 원인데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그 2,582억 원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유상증자 방법은 주주 배정 방식이 아닌 일반 공모 증자 방식인데 일반 그 개미 투자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견해도 있는 것도 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자 부채가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종속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미국 기업을 사들이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 기왕이면은 빚을 빌리고 유상증자로 그냥 이 부족한 돈을 좀 채우자. 그래서 이 살려는 회사가 콜럼버스 홀딩이라고 말하자면 투자 회사인데 이 회사의 밑에 또 종속 기업이 있습니다. 메르디앙 바이오 사이언스 이런 그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생산 및 판매 업체고 콜럼버스 홀딩스는 거기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인데 이 지주회사 자체하고 같이 인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돈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자본금이 2천억 정도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나름대로 자본금이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데도 지금 싸게 매물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산 총액은 그 3조 2천억이나 되는데 이게 이제 1조 한 2천억 원대로 싸게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싸게 나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이 상투 잡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1분기 중에 인수는 이미 해버렸거든요. 인수를 했는데 이제 아직 그 잔금을 못 갚고 있었겠죠. 여기 그 컬럼버스 홀딩 컴퍼니가 1조 한 3천억 원대로 작년 말에 종속기업 규모가 2,682억인데 요 정도는 M&A 일삼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서 생산 및 판매 인도도 있고 생산 및 판매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브라질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미국에 생산 및 판매하는 그런 회사를 인수를 하는데 매우 큰 금액 1조 원. 아마 그 회사의 이 전망이 달린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그 투자가 끝나가지고 1조 5천억이라는 종속기업 장부상 금액이 이미 형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치르지 못한 그 잔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인수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제가 표현한 대로 한국 기업들이 날이 갈수록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이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본격적으로 1분기 원가회계 손익을 말씀드리면은 매출이 1,049억 원으로서 전년도 1조 3천억보다는 92.2%가 감소를 했고요. 전년도 기준을 했을 때 재고자산은 줄긴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적게 줄고 매출원가가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출원가는 거꾸로 늘었다는 얘기니까 매출 총이익 106.9%가 감소해서 매출 총이익부터 적자 455억 원이 났고 판매관리비를 빼니까 영업손실 863억 원의 영업손실이 났습니다. 이것을 스르프 퇴계로 분석을 하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79.3%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보다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역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용도 77.6%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생산성으로 보면은 거의 이 전년도 1분기가 2.7이라고 그러면은 제조업에서 2가 넘는다는 것은 이거는 녹아나는 장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급격히 0.26이라면은 이건 장사도 아닌 것으로 거의 뭐 절벽과 같은 이 경사로 추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스르프 영업 손실로는 574억. 원가회계 영업 손실보다는 그래도 288억 원이 적게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나 전년 대비 109.8%가 영업이익이 감소해서 영업 손실 574억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이 재고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665억 원이 감소를 했는데 크게 감소한 것은 제품이 616원 감소한 것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겠습니다. 이것이 매출이 일어나 가지고 감소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밑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평가 손실 금액이 645억 원으로서 판매에 의한 재고 감소가 아니고 평가 손실을 잡아가지고 의약품 진단기구 이런 거래서 팬데믹이 끝나면서 이제 진부화 제품의 진부화 이런 명의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645억 원이나 평가 손실을 잡아가지고 장부에서 떨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급격히 이 평가 손실을 잡은 것이 원가 회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 평가 손실 금액을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에서도 추적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재고자산 명세를 향후 제가 항상 요 제목으로 위에 제목으로 쓰고 있는 대로 재고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곳에 쌓인다. 재고자산 명세를 흐름 명세로 공시하기 전까지는 원가회계 손익에 대해 항상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재고 관리 흐름 양식으로 원재료를 예를 들면 기초 재고가 얼마 있었는데
구매해서 입고된 게 얼마고 생산에 투입된 그 출고 금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 평가손실 환입회 계획은 얼마다. 그리고 이때면은 또 타계정 대트가 있다면 그거 해서 결국 출고계가 얼마가 되기 때문에 기말저거 얼마다. 이래야 우리가 좀 더 원인 분석을 또 용이하게 할 수 있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으로 와서 재고자산의 변동이라는 것이 회계 투명성의 아주 그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것도 검증을 해야 될 길이 있죠. 그리고 재고자산 매입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회사는 일반적으로 전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을 전체 재고자산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맞는지도 봐야 되고 91.7% 감소했고요. 종합적으로 매출 원가 재료비가 70.8% 감소했습니다. 운영비용은 77.6%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용에서 그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이 현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가공 비율이 43%로 증가했어요. 총 제조비용에 대비해서. 그러면은 재료 비율은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2차 추론이 되는데 1차 추론은 상승으로 모순이죠. 그래서 이 모순은 해소되어 수 있어야만 한다. 우선의 추정은 그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 때문에 모순이 일어난 원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일단 진단하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비용의 차이 금액은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고 이것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금액 차이하고도 일치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비성분의 재고자산의 매입액이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전체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WCAI를 제외한 BWCAI 이것의 증감액을 가감해 주면은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82억 9,500만 원 차이가 있고 전년도 1분기에는 122억 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변동 범위를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이 합리적으로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우리는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2단계가 안 맞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수립을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그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맞추는 거야. 이거는 의당 회계 법인들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맞추겠지만은 매출원가가 얼마가 나왔다 뭐 이런 거를 고참 회계법인 그 회계 최근에 뭐 제가 그 스루프 타임즈에서 회계법인 드라마 뭐 이걸 얘기했는데 회사 감사 업무를 하는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실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분석해낼 역량이 있는 회계사가 있는지는 저는 의문으로 봐집니다. 데이터대로 해석하면은 매출원가를 증가시켜 영업손실을 더 나오게 된다. 이런 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익이 날 때는 더 이익이 날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그 재고가 감소할 때는 영업손실이 더 평가손실까지 내가지고 영업손실을 더 나오게 한다. 이런 경우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저는 마땅한 학문적인 용어를 아직 발견을 못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은 영업손실을 할 때 더 영업손실이 나게 한다. 이런 것은 이미 버린 몸 정신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용에 있어서 인건비가 106억 원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무려 59.3%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직원은 102명이나 증원을 시켰어요. 자,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는데 2022년 1분기보다 계속 줄여왔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전년도에 비해서 102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이 전년도에 2억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초일류 기업보다도 많이 받았습니다. 대부분 1분기에 이 연말 경영 성과를 가지고 임년 초에 보너스가 나가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은 성과급 잔치 했다는 게 이제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1분기에는 인당 6,820만 원입니다. 뭐 대기업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매우 작아진 거죠. 뭐 102명이나 그 증원이 됐으니까 신입사원들의 저임금 신입사원들의 임금 때문에 그 비중이 높아서 평균 임금이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인당 평균 매출이라는 것은 이제 말도 안 되게 이제 추락을 한 거고요. 이번 건부터 이 감가상각비를 저는 뭐 항상 고정비로 떨리는 거니까 표시를 안 했는데 감가상각비를 의도적으로 좀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감가상각비는 66.8%가 증가했어요. 지급수수료는 56.6%, 그 다음에 외주가공비는 94.5%가 줄었습니다. 이 생산이 크게 줄었다 하는 것도 비성분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지급수수료도 크게 감소를 했고요. 이래서 이제 이 감가상각비를 표시하게 결심하게 된 것은 이런 기업체 분석을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그 주택 가격에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최근에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출산율을 위해서 약간 그 기업 분석하고 동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제 얘기는 기업은 감가상각을 인정하는데 그 일반 주택도 감가상각을 해버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매출이 급격히 감소함에도 왜 주거세를 크게 증원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증설 공장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뽑았는데 팬데믹이 끝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 생산도 더 못하고 데리고 있는 형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요, 재고 회전율이 하락을 했고 스루픈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의 하락이면은 일단 분석 경험상 투명 회계가 투명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투명 가정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자 추론과 같은 입증 추론이 되겠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아마 상승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그 경영평가 비교로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회사는 독특한 게 아니고 무차익 경영입니다. 기타 채무가 있는데 기타 금융 채무라는 것은 금융권에서 밀린 게 아니고 그냥 그 회계 계정으로 어떤 돈을 갚아야 될 그런 성격의 그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거로 제가 파악을 해서 이렇게 그 분석을 해 봤는데요.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유상증자도 그거 하면서 우리는 또 차입금 은행 신산지겠다, 이렇게 이 경영진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은행권에서 볼 때는 이제 못마땅했는지 모르죠. 야, 이 사람들이 그 SD 바이오 센서가 이게 돈이 필요한데, 이 자식들 우리 은행한테서 돈을 빌리면 우리도 그 돈놀이하고 좋은데, 이 자식들이 그냥 유상증자로 가니까 이 좀 비판적인 의견을 아마 금융권에서 이제 언론기관에 살짝 흘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런 또 그 추리 소설을 써보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논리를 충분조건 논리로, 저희가 논리 연습을 위해서 충분조건 논리로 다시 설명을 하면은, 만약에 재고 회전율 하락과 스루픈율 하락, 이거 순방향인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투명회계 가정을 한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 가중평균 가격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또그 투명 입증을 위해서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찾는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하면은 역시 그 회전율이 떨어졌다면은 이것도 맞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재고 흐름으로 데이터를 또 제시해야 될 거고, 재고 자산 변동 범위는 WCAI로 아예 표준화해야 된다. 이걸 추가적인 투명 전제 조건으로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를 봐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사항으로 원재료 가격에 대해서는 추이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영업 비밀이 됩니다. 그리고 제품 판매 가격도 영업 비밀이 됩니다. 뭐 삼바나 그 셀트리온도 뭐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어요. 뭐 자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의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 회계 투명성 입증 추론은 증명하기 불가능하다. 2차 추론 비성분에서의 원재료 가격 하락 추론에 대한 모순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손실이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모순을 일으킨 것으로 일단은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1분기를 분석을 해가지고 손익분기점을 그 원가회계 논리대로 하면은 아마 그 4,640억 정도 하면은 그대로 하면은 그 한 300억 정도 그 영업 손실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재고를 25%를 그 증가시킨다면은 거꾸로 455억 원의 영업이익이 난다. 재고가 증가하면. 반대로 1분기에서 연말까지 25%를 더 줄인다고 한다면은 역시 그 적자 144억 원이 난다. 그러니까 재고 자산의 증감, 평가 손실로 확 재고를 줄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결과가 나오고 원가 회계에 아주 그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 손익분기점 방식으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계산하면 말도 안 되는 1조 6천억을 해야 제로가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조 6천억 원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매출 재료비가 그 한 500% 이상 600%까지 더블 정도 가격이 그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선은 1분기 실적의 단순 3배 아니 4배죠. 그러니까 1 더하기 제가 300%를 하기 때문에 300%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4,196억 원 정도뿐이 안 나옵니다. 매출액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적자는 뻔합니다. 근데 이게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일반 그 제조업은 거의 뭐 유사하게 나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크다는 것은 뭔가 그 재고자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이번에 그 평가 손실을 600 몇 억이나 잡았는데 600 몇 억일 평가 손실했던 얘기는 600억 원만치 이 옛날에 부풀려 섰다 거꾸로 그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190억으로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말할 수 없는 적자 2,300억까지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회복을 어느 정도 해보자고 재고 회전율을 실적보다도 한 15% 정도 더 노력을 해서 재고 회전율을 올린다 하더라도 매출의 증가액은 뭐 크게 올라가진 않고 영업 손실 2,188억 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만든 그 예측 로직이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만은, 다른 여러 기업들을 해봤을 때 제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그 어림셈을 조금 뛰어넘는 그런 정도는 충분하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너무 금액이 적게 나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그 회사의 결산 내용이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까지 분석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재고가 감소했잖아요. 그러면은 판매가가 낮게 나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루풋으로 보면은 판매가가 더 높게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더 낮았죠. 이러면은 이게 뭔가 특별 원인이 있다. 이게 특별 원인이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겠냐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분식회계, 재고자산 분식회계를 한 거다. 이렇게 간주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주가는 2022년 말보다 17,390원이 떨어져 가지고 장부 가격 대비 48% 선으로 팍딱 떨어져 버렸습니다. 조영식 씨가 31.8%를 가지고 있고 바이오노트라는 데가 26%, 그리고 외국인이 눈에 띄는 게 골드만, 모건스탠리, JP모건인데 다 합쳐가지고 11.76%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자가 이게 났을 때, 재고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뭔가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동안의 재고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어 있을 때는 수면 밑에 있는 암초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재고 수준이 수면이 이렇게 내려가면은 물에 숨겨져 있던 암초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나타나니까 재고자산 평가손실도 더 해버리고, 또 이 수면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매출 수면이 또 내려갔을 때 이제 재고의 악성 재고 또는 문제가 있던 재고, 또 부풀렸던 재고,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된다,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SD 바이오 센서의 분석 내용을 좀 장황하고 길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상반기 실적이 나오면은 조금 더 예측을 더 좀 또 근접하게, 현실에 근접하게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도 1분기 때 예측은 부입 효과라고 그래서, 채찍 효과라고 그래서 말하자면 예측의 변동폭이 너무 커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